지금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장 김성희입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오늘 우리 토론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인터넷 환경 중에서도 우리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국민 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최은미 협회장님의 환영사로 우리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최은미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을 해야 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협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김민석 의원님과 최혜영 의원님,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혜정 박사님과 좌장으로 참여해 주신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님,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과장님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현장에 있으면서 제도적 개선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으로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이진환 센터장님, 유근선 센터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제도적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설장님, 종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통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를 개정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서로가 무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협회장님의 그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회사를 하겠는데요.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현실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토론회를 지원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약자의 눈 대표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온라인과 또 그 줌으로 생방송 이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실에서 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국회의원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들리시는가요?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와중에서도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현미 회장님 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함께 소속이시면서 약자의 눈에 실질적인 그 활동을 다 이끌고 계시는 우리 책임 연구위원을 맡고 계시는 우리 최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이 얼마나 우리 장애인들 본인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소중한 시설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시설이 사실 아직도 부족하고 또 지원도 많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문에 이렇게 보면서 발제해 주시는 전지혜 교수님, 그러니까 서혜정 교수님 외에 토론해 주시는 전지혜 교수님, 이진환 센터장님, 유근선 센터장님, 백형기 과장님 이렇게 내용을 쭉 미리 좀 봤는데요.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저희들이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에 다들 참 어려우신데 요새 보면 이 폭염 때문에도 가장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하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더 챙길 대목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시면 우리 최혜영 의원님 또 저 다른 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잘 그것을 경청하고 담아서 제도를 국회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님과 또 다른 그 비서관님들 또 국회의원실에서 이번 토론회 준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토론회에 공동 주최로 참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최혜영 국회의원님도 목소리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혜영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의 삶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이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를 했고 또 오는 8월에는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 탈시설 정책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나탈동과 풍부한 경험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현황 그리고 실태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 기관이 한 단계 도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 역시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오늘 토론회 준비해 주신 김민석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현장 간담회 때 뵀는데 그 최은미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토론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최혜영 국회의원님은 지난 5월에 저희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에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우리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또 토론도 진행하시고 그래서 이번 토론회의 어떤 그 시작점이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마지막 축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님께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장관님의 서면 축사는 전체 낭독은 못하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고민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이 함께 해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의 그 지점을 함께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그 내용은 저희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홈페이지에 또 자료집을 업로드해 놓았거든요. 지금 그거 보시면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회의원 두 분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제도적 개선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힘을 실어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제도적 개선에 정말 이렇게 정착화를 위해서 그리고 향후 저희가 후속 연구를 할 때 김희석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최유영 국회의원님께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온라인과 줌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혹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렇게 양해를 좀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준비하신 분은 서혜정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으로 계시고 2019년도에 저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조사에 관해서 조사를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간보호 그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또 비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2019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현재 또 데이터를 또 함께 또 추가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이신 서혜정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방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 이 주제는 제가 2019년 협회랑 같이 최초로 이제 그 현황 실태 조사와 또 작년에는 종사자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저희가 현황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주간보호시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안 나와.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토론의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그 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또 특히 이제 그 전국의 시도별 주간보호시설의 지원 현황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주간보호 운영 실태와 직무 분석 결과를 해서 주요 결과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론의 그 목적이기도 한데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1996년에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이제 설치 운영되어서 법제화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96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05년에 지방 이항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 시설의 운영 실태는 협회 차원에서 이제 매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 지원이 되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주간보호 실태는 이제 없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2019년에 처음으로 전국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가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작년에는 종사자, 주간보호에서 일하고 계신 종사자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직무 분석을 연 2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토론의 목적이기도 하고 연구의 목적은 이런 전반적인 그 주간보호 시설의 운영 실태 조사를 파악해서 시대의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죠. 시대의 상황의 변에 따른 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게 본 연구와 이 토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 다 주간보호 서비스가 뭔지 다 알고 계시는 종사장님이나 시설장님이실 텐데요. 그 지침에서는 사업 안내 책자에서 정확하게 주간보호 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유지의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또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할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주간보호 서비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간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침의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간보호 시설은 지금 이제 7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매년 6% 정도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시대적 병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발표 중이고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에서 우리 주간보호시설은 더욱더 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 기반의 그 장애인 개인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제공되기를 바라는 그 염원들이 많습니다. 그 시설들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들을 간단하게 좀 주요 현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가 좀 데이터를 보면 그때 한 592개, 한 60개에서 매년 6%씩 증가해서 2020년에 이제 우리가 한 800개 정도가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밑에는 주간보호 시설은 지역별로 인구 대비해서 지금 제대로 골고루 돼야 되는데 이게 지방 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의 지방 인원 장애인 이용수나 실제로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이게 맞게끔 적당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지 못해서 아마 이제 지역별로 현황은 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종사자들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법에서는 종사자 한 분당 장애인 4분 해가지고 실제로 시설당 종사자 평균은 4.12명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 사실 시설장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능직도 다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장 종사자 평균은 실제로 4.11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놨는데요. 현재 이용자들은 한 1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주간보호 시설에서 한 분당 이제 그 아까 교육이라던가 뭐 일상생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생활 사회 재활 교사는 보면 1인당 이용자 수는 6명 정도 돼서 한 분당 6명에서 7명 정도를 실제로 낮 동안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황 속에서 전국에서는 이제 시도별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한 4가지, 5가지 꼭지로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 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서는 시설당 지원 기준을 우리가 1,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걸 이제 월로는 120만, 3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이제 월 한 117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시고, 나머지 이제 관리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그래서 굉장히 소액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인원 과중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비교를 보시면, 분명히 지침상에서는 한 개 시설당 이용 장애인이 실인원이 최소 10인 이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서는 아직도 15인 초과 인원에 대해서만 1인당 160만 원 추가하는 걸로 기준되어서 요것도 이제 지침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매년 5% 정도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올해 2021년의 지침을 보면 최소한 이제 우리가 1,68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건비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시설장이랑 사업 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 기준도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정한 대로 저희가 보수체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관장, 또 사회재활교사 상급 수준으로 비능직은 4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시간 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월 20시간, 연 240시간 정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런 인건비 이제 뒤에 시도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정해진 기준 가이드라인에 준수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시도도 있고 또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급도 그렇고 시간 외 수당도 실제적으로 이 기준에 맞게 준수하고 있는 시도를 저희가 명시해 놨고요. 좀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시도 정도, 특히 이제 서울이 그렇게 하지 못 인건비나 또 인력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간 외 수당도 마찬가지 경기나 충남 또 이런 식으로 준수하고 있고 미준수도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시도 이양, 지역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이랑 기초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이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비율이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100%를 분담하고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제주 정도고요. 특히 이제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이제 여기 인천, 나머지는 조금 더 이런 비율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종시는 아직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예의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실제로 이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은 운영 이제 인력의 기준이 많지 않고 이 인력의 그런 기본적인 근무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이 시설 이용자에게 굉장히 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종사자 분들인데요. 지금 직종별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보면 시설장, 그다음에 사회재활교사, 그다음에 사무원이 있습니다. 사무원이 안타깝게도 그 한 명 배치 기준이 그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서 이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또 기능직, 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제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 이렇게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총 이제 5명 정도가 지금 현재 10명 정도 이용인을 기준으로 요 정도는 최소한 우리 주간보호시설은 인력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기준이 마련하고 있고요. 이 역시 준수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아직도 이 기본적인 시도별 인력 기준 현황도 복지부의 기준에서 준수하고 있지 못한 지자체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인력 기준을 보시면 최소 지금 3명 기준이 있는 지역이 있고요. 최대 지금 제주도까지 6명까지 굉장히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인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치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너무나 편차가 심한 것을 저희가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부터 저희가 이제 2019년에 했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장애인 개발원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져 있고요. 아마 우리 시설협회에 있으시는 관계자인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한 300개 기관이 실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체가 전수조사 했는데 그날 이제 다 하지 못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응답하기 어려워서 아마 전체 주간보호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지금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참여해 주기 때문에 현재 주간보호 시설의 운영이 이 정도로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법인 형태가 저희가 90%가 넘어가고요. 특히 저희가 주간보호 시설은 보시면 실제 유형이 2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위탁시설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와 또 이제 복지관 정도 이제 밑에 부설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크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간보호시설은 단독시설이 그래도 60% 정도가 차지하고 부설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보면 매년 이제 한 6%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10년 이하가 3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 16년에서 20년 정도 기간이 한 20%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소유 형태를 보시면 아직도 우리 기관 자체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26% 정도뿐이 안 되고요. 우리 주간보호 시설은 전월세가 한 24%, 무상임대가 28%, 아직도 전월세가 한 23%에서 30% 됐으니까 사실 임대료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간보호시설은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거의 80%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 이제 우리 이용시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기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간보호시설에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했고요. 아직도 점자 유도블록 안내판, 장애인 화장실 종이 한 20%, 30% 정도만 갖춰져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아직 편의시설을 100% 갖추지 있지 못해서 이걸 위한 기능보강비나 시설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지침이나 법 개정에 주의하게 볼 것은 아직 장애 보호시설이 환경이 그렇게 이제 넓거나 쾌적하거나 넓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독 시설인 경우에 한해서 이용자 수 대비 시설 전체 면적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4.5제곱미터랑 64제곱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 평균으로 보면 1인당 평균 한 15제곱미터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활동실 위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간보호 시설은 이용자의 서비스 질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비스와 이런 환경적인 측면 또 이런 것들이 모두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지방 이양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키고 환경을 좀 더 개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이 주간보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단독 시설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점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체 그 보호시설 안에서 또 종사자분들이 자체 조리까지 좀 하는 또 이제 점심과 간식 지원까지 하는 그런 비율이 저희 45% 정도 차지하고 다행히 이제 부설기관 같은 경우는 부설기관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분이 한 30%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이동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시설에 오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집으로 다시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이제 송역 서비스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한 시설 중에서 차량이 아직도 없다라고 하는 시설이 12.6%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간보시에 당연히 이제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간보호시설은 이용료 통합이 한 평균 17만 원 정도 이용자 여기도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17만 원 선에서 20만 원 정도로 월 이용료를 저희가 지금 이용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시설 내 운영 규정을 보면 아직도 이제 그 시간제 방과 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이제 연령 제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구체적인 것은 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는 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종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설장님이 저희가 이제 종사자에 들어가 있죠. 네, 근데 겸직이 이제 44%고 상근하신 분이 55%로 절반가량이 지금 상근하시면서 진짜 그 중간관리자 겸 아니면 사회재활교사 겸 행정, 회계를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종사자 중에서는 지금 연령대가 30%인데 굉장히 아직 현재 기간에서 경력 기간이 5년 미만인 분이 73%나 돼요. 이것들이 이제 서비스의 질도 좀 저하될 것이고 이직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다른 이용시설에 비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제 이 사회재활교사의 승진체계, 근무 환경이 근로조건이겠죠. 특히 이제 사회재활교사 단 하나의 직책만 있기 때문에 승진체계를 마련해서 좀 더 동기부여해서 오랫동안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해서 또 이용자를 알고 이용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주간보호시설은 장애 유형과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인력 배치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금 종사자 활동 지원 서비스 이제 휴게 시간 보장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주간보호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은 점심시간에 그 이용자분의 이제 식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8.5%뿐이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이죠. 식사도 제대로 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편의시설이나 환경개선에서 기능공학비 지원이나 또 이런 인력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그 부분에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한 연평균 2,156시간을 근무하시고, 저희가 근무 시간에 비해서 초과 시간은 전체 연간의 한 14%가 된다. 라고 요것들이 제대로 이제 아까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하고 또 시도별로 편차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사자 직무 분석에서는 아까 이제 사회재활 교사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나 행정관리를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면 한 73%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고 한 26%가
행정 관리를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재활교사가 있고 사무직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게 직책상 없어서 실제로 이제 사회재활교사가 행정 업무를 하게 돼서 아마 이런 비율이 나왔고요. 특히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이용자일수록 사실 행정 업무가 더 증가해서 반드시 사무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의미 있는 이제 직무분석 결론이기도 한데, 종사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도 높고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은 그러니까 이용자의 개인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개인별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실제적으로 업무량은 5.6%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상적인 건강과 위생관리나 여가 취미가 한 4% 있어서 좀 더 인력이 충원된다 그러면 또 이용자의 어떤 지원 정도에 따라서 종사자가 적절히 배치된다 그러면 실제로 종사자들이 느끼는 중요도도 높고 난이도도 높은 개별 지원, 이용자에 따른 개별 지원할 수 있는 그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제 봅니다. 이용자 현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용자의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용자 6명, 당 종사자 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굉장히 중증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98% 정도 됩니다. 지적과 20대가 아직 많고 그리고 현재 대기 인원이 이게 정확한 이제 뭐 조금 더 봐야 되지만 그래도 평균 20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들이 지금 있고요. 아직도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역들고 이용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도전행동하고 계시는 분이 63%, 또 신변차를 직접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62%, 뭐 식사 도움이 필요하신 73%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굉장히 이제 중증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이용자분들이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들은 사업들은 이제 저희가 좀 생략을 하려고 하고요. 뒤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종사자들이나 이 오랫동안 이제 그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실 분은 그래도 가장 개인별 지원을 하셔서 이분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개인별 지원 계획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는지를 다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네. 가장 이제 조금 드리고, 이게 좀 지나갔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운영 현황에 대해 전반의 주요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인력 배치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 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추가 인력이 되게 필요하다 60%. 그리고 특히 이제 시대의 변화, 주간보호 시설보다는 권리 차원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이 주간보호 시설도 이제 95년에 만든 것 때문에 좀 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또 약간 필요하지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반반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54% 정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이제 의견이 나왔냐면 사실 주간보호시설이 생기기 위해 2015년에 이제 정부에서 발달장애 주간 활동 서비스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부가 만들어지면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이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에서 하는 역할과 업무에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존의 주간보호시설과 이제 앞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나 평생교육관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현장에 많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간보호시설이 실제로 이 정도로 하고 있으나 이제 새로 생기는 이제 신규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바우처 사업이기도 하고 이용자 특징에 맞춰서 그룹별로 지금 이용되기도 하고 실제로 정부의 지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주간보호시설과 발달교육시간을 이제 상대적으로 면접과 정원과 인력기준과 사업, 특히 예산 부분에서는 기존의 주간보호시설은 너무나 열악하고 지원이 너무나 미비하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주간보호시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요건 이제 그 현장 분들이 얘기하셨던 걸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주간보호시설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는 그 명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간보호시설은
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이라던가 또 지금의 활동 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보호보다는 낮 시간에 활동을 강조하는 의미로 좀 더 명칭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행규칙 4, 별표 4번 있죠?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이제 별표 5에서는 중요한 인력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4명당 1명 예, 이렇게 이제 10명 초과다 1명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시설 이용하시는 분의 도전적인 행동이 있으시다라는 분이 60%가 넘습니다. 예, 한 분 이상이 있으신 분이 60%가 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도전적인 행동이 있거나 많은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그 이용자당에 한 2명당 1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시설 유형별로 좀 저희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냥 주간보호 시설하고 4명당 종사자 1명당 이제 4명, 1명의 지원이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많이 이제 중간에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가 주간 활동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주간 보호 시설도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 특히 장애 연령, 굉장히 장애인들이 이제 50% 이상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연령, 그다음에 장애 유형 지금 발달장애인 위주로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인들의 요구도 굉장히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또 아까 이제 도전적인 행동을 하다가 장애 지원 정도에 따른 다양한 주간 보호가 이제는 좀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정부가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지침에도 그런 것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환경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낮 시간에 그래도 10시부터 한 4, 5시까지 그 공간에 또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공간의 구성이랑 설치 기준 변경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현재 법에서는 지금 연면적 최소 62제곱 이상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지침에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노인 주간 보호 시설도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현재 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인당 평균 시설 면적도 이것보다 훨씬 더 넓게 지금 공간을 구성하고 이용자를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면적도 90제곱 이상으로 하셔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1인당 추가했을 때 6.6제곱미터 이상은 최소한 생활시제나 활동시를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지침의 변경 내용에 우리가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 보호가 굉장히 아까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기능 보강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간에 의미 있는 낮생활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그 같은 동일한 지방 이양 사업이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기능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교와 지방비 50대 50으로 지금 매칭하고 있고요. 특히 지침을 보시면 신축이나 중축, 개보수, 또 장비보험이나 임대료 이런 영역까지 있고 이럴 때 기능보호장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간보호시설에서도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기능보호장비를 할 수 있고 그런 기준도 정확히 이렇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간 보호는 이렇게 중앙의 역할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관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그것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법이고 시행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95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바뀌지 없는 시행규칙이 반드시 바뀔 때가 됐고 이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시설의 명칭 문제, 또 구조, 또 설비 기준이 개정돼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서비스는 바로 인력,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 최저 기준에 대한 얘기가 계속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평가에도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간보호시설은 앞으로 어떤 서비스, 최소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들은 기준을 다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그걸 좀 더 상황 평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과 평가 체계들이 또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 주간보호시설은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법이랑 또 시행규칙을 바꿔주시면 지방자치는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특성, 지역의 발달장애인의 낮생활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때 장애인의 연령이라든가 이제 고령화, 이 시각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나 그 장애의 위험, 지금 발달 장애도 굉장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인력 지원이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에서 좀 고민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다양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할지 먼저 기획이나 계획을 좀 잡으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 특히 이제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특히 최소한의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이라던가 시간의 수당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근로 조건을 좀 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또 민간기관에서는 지금 우리 협회에서도 이런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같이 이제 공론화하고 있듯이 민간 차원에서나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매뉴얼이나 교육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가장 필요하다는 게 개인별 지원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그분과의 의사소통 또 보완 대체 의사소통 교육 같은 걸 계속 하고 계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주간보호시설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들한테 보다 나은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토론회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의 차원으로 2017년, 18년에 연구 결과를 토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꼭 이 현실을 반영해서 제가 보면 그렇게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시행규칙 또를 개정하고 또 그에 따른 지침들이나 또 거기에 맞는 이제 매뉴얼 같은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는 토론의 의미가 좀 부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혜정 박사님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조사에 관련한 주제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2019년도 자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는 현재 그 올해 데이터를 저희가 박사님과 저희 협회가 같이 공조해서 또 데이터는 또 업데이트를 했다는 것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제 발표 후에 저희가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이 토론회를 온라인 유튜브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시는 청중들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그 질문을 자유롭게 하시면 저희 중앙사무처 지금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가 그 채팅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토론자분 또 그리고 우리 주제 발표하신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의견 주실 거고 특별히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과장께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하시는 거 의견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청취도 하실 수 있고 또 앞서서 국회의원 두 분께서도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진행해 주시면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 사무처에서 취합해서 오늘 그 토론회가 끝나기 전에 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드릴 거고요. 오늘 또 토론회가 또 끝나도 또 이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을 하실 분들은 또 저희 또 협회에 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취합해서 또 후속 또 작업들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주제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을 진행하실 좌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변경희 교수님께서 이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이제 변경희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변경희 교수님은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그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또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또 최근 연구에는 또 고령 발달 장애인에 관련한 또 연구도 지속해 오고 계셔서요. 네, 그래서 그
토론 진행은 이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실 텐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론자들은 현재 지금 현장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론자들이 줌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좌장님께서는 저희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제 이원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토론 관련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처음으로 제가 좌장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이렇게 좀 이런 토론을 하긴 좀 처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혜정 박사님께서 굉장히 귀한 연구를 하셨다. 여러분도 아마 그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주간보호 시설은 정말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낮 시간을 책임을 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탈시설이나 커뮤니티 케어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간보호의 변화 없이 그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사 사업 간의 이런 지금 예를 들면 뭐 주간보호 시설, 또 주간 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게 정부가 틀을 잡지 않으면 특히 주간 활동 서비스는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을 운영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에게 대상으로 돈 버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주간보호 시설과 주간활동 서비스들이 어떤 제가 볼 때 평가 같은 걸 통해서 이 현황 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귀한 주제 발표도 해주셨지만 토론자 분들도 아주 대단히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유근선 대전 열매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진환 경기 더사랑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또 학교에 계신 분, 또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발제만큼이나 토론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지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사회자는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은 시간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지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도 토론문을 화면에 공유를 하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자료 화면을 공유하고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교수님 일단 먼저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네. 네. 네,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의 이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안전하고 즐거운 삶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소혜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특히 현재 그 열악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 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그 제도 개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고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좌장을 마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간보호시설은 사실 커뮤니티 케어의 그 핵심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보통의 삶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사실상 경증장애인 중심의 다양한 고용이나 교육, 사회활동에 좀 일부 초점이 초창기에는 많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복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나 체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좀 늘리는 노력들이 일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낮활동에 대한 부분은 주간보호센터 이외의 일부 유사 역할들을 하는
뭐 사업이나 기관들이 늘어는 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랜 세월 이 낮 동안의 시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변화나 개선이나 지원에 관한 논의는 이제야 이런 장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안하셨던 의견에 덧붙여서 향후 주간보호시설의 개선 방안의 의견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커뮤니티 케어 정책 속에서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등등 이 소규모 복지시설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민간의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업무를 수행을 해왔지만 사실 그동안 복지관이라던가 뭐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는 공공의 재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규모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그에 반해서 민간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나 뭐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소규모 복지시설들은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낮활동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이 소규모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발제자도 기능보강 지원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 자산인 경우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자산인 경우에 기능보강비 지원이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해당 시설들은 개인 자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비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에 장기적으로 정말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만큼은 소규모 복지시설도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때 지금까지는 탈시설 자립지원에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탈시설하는 장애인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재가장애인들의 낮 시간 동안의 돌봄과 낮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시설 환경 개선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역사회 낮활동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이 이미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꼭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특히 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좀 다수입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선 젊은 분들이 좀 더 다수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고령 발달 장애인 또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역사회 내에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경우에는 고령 발달 장애인 기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고령 발달 장애인들이 좀 더 낮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사실 성인 발달 장애인 또는 성인 중증 장애인 중심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라던가 사업들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나 상황들이 이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만의 기준으로 보면 만 35세부터 발달장애인을 고령 발달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뭐 조기 치매 예방이라던가 또는 심리사회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는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향후에 그 발제자분의 그 퍼센트 비율 나타난 거를 보면 20대가 52%, 40대는 8%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직은 40대의 수가 소수지만 향후에 굉장히 늘어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또는 최중증 다른 장애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고령화될 때 지역에 방치되거나 그냥 집에만 머물거나 이렇게 지내시지 않도록 지역 내에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꼭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또한 필요한 것이 인력 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변화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겁니다. 현재 6.4명당 1명으로 조사되어 있었잖아요.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이 6.4명당 1명의 지원 인력으로는 조기 치매라던가 노화의 특성을 보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뭐 연령별 기준이든 아니면 특성별 특화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 주간보호시설 안에라도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소규모 소수 인원이 있다면 추가 인력 지원을 꼭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편으로는 소규모 복합복지시설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노인아동 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복합복지시설이 지역에 많아지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러한 형태는 현재 한국 문화에는 약간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래 집단이라던가 공통의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서로를 편하게 여기는 경향도 일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고령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특화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음 의견은요, 고령화되는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서 계속 적용해 나가는 시도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제공 인력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특히 중증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장애인복지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할 만큼의 교육량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한 장애인복지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제공, 또 이것이 주간보호 영역에서 또 특화된 영역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학회, 현장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교육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처우 개선이나 인력 확충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시설장 1명, 사회복지직 4명, 기능직 1명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관리 운영이나 슈퍼비전, 프로그램 진행 등이 가능하려면 이 정도 인원은 사실상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6.4명을 1명의 인력이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행정하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진짜 어렵고요. 식사라던가 이동 지원까지 겸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이라던가 충분한 사회 참여라던가 이런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하고 돌봄 이외의 기능은 사실상 현재 인력 기준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셈이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특히 주간보호시설은 커뮤니티 케어의 실천 현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정말 이 커뮤니티 케어가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 토론자 분들께서 내시는 의견을 고려하셔서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4가지 포인트를 시간에 맞게끔 아주 확실하게 아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이진환 더사랑 주간보호 센터장님이신데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고 아주 멋진 제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토론을 신청하실 때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토론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진환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저는 네네. 경기도에 있는 네.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용인에 있는 더사랑 주간보호센터 이진환입니다. 발제자께서 2019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아마 처음으로 실시된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 현황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 수가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6%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592개 시설이 2020년도에 약 774개 시설로 증설이 됐고 6년 동안 182개 시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는 발제자께서 그 보고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추정치를 약 4만 4천 명가량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용자의 정원은 약 1만 3천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욕구자 대비 현재 실제 운영은 약 28.97%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재의 주간보호의 시설 상황입니다. 특히 발제자께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향후 주간보호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세 가지의 과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주간보호 시설에 있어서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정부의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명칭 변경,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 유형별로 분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장애 연령,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주간보호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세 번째는 설비 기준의 개정으로 설치 기준 변경과 또 그 동일한 지방 이양 사업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를 비교하면서 기능 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발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현재 주간보호 시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인식하고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원인들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또 권리 보호가 권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 정도로 내용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의 역할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주간보호가 어떤 주제들로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제언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주간보호에 대한 역할은 자립을 위해서 지역사회 이용시설로서의 주간보호는 지역사회 내 안에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용시설이 주간보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훈련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도 현재 주간보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정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또 탈시설 정책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주간보호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주간보호의 시설에 대한 환경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성인 발달장애 20대, 30대의 숫자가 약 79%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이 20대, 30대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다수의 이용인분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발제자의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신변 처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대상자가 약 62%였고요. 식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혼자서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이용인이 73%로 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비율이 약 72.5%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다가 20%였고, 보완적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가 15.8%, 언어적 어려움은 있지만 의사소통의 일부가 가능하다 하신 분들이 약 36%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간보호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해나 타해, 기물파손, 이탈 행위, 소리 지르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전적 행동을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약 63.4%였습니다. 그리고 뇌전증이나 행동 조절 등을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약 36%였고요.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작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발간했던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전체 다 전수조사해서 나온 자료의 내용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보면 시설 내에 최중증 장애인의 수를 약 7.4명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종사자 1인당 적전 이용 인원에 대해서 약 2.7명으로
연구자께서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자 4인당 종사자 1인으로 되어져 있는 이 배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고가 되어졌고, 오늘 또 발제자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좀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어떤 내용들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의 주체에 대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제공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당사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주간보호의 화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보호의 화두가 되고 있는 주요 단어들을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PCP라고 말하는 사람 중심 계획입니다. 당사자의 선택과 선호가 중심이 되어서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AC, 보완대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 장애인분들에게 그림이나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이용인의 실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동의 기능들을 근거로 해서 개별화된 중재를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용인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두 번째, 그 이용인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주간보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과거에는 문제, 공격 행동으로 규정을 하고 통제하고 접근을 했다면 최근에는 도전적 행동, 또 최근에는 이제 어려운 행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이용인과 지원인, 보호자 등의 의사소통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주체가 이용인들이 아니라 지원인, 더 나아가서 보호자, 또 우리 사회임을 인식하고 현재 주간보호 내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간보호의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는 주간보호의 기능에 대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닌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또 사회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들을 지향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들의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제언을 해봅니다. 주제의 내용처럼 리모델링을 현재 주간보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리모델링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정부입니다. 정부가 주간보호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변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필요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이에 맞는 예산들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어질 때에 사고가 없이 리모델링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먼저 주간보호 시설에서는 내부의 변화를 이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리모델링을 해가기 위해서 자구책을 만들고 또 지역연합회별로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보호의 가치, 정체성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에 최적화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척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이제 정책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보호 안에 어떤 변화, 어떤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많은 보고 자료들을 통해서 제안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은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리모델링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변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미 있는 낮 시간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 이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들을 강화해 나가는 게 대단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들의 역할을 이제는 재정립하고요.
더 나아가서 서비스에 대한 혁신들을 통해서 시설별로 서비스들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을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인 주거안보 시설 내의 개혁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정책에 대한 분명한 뒷받침이 함께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좋은 사회적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더 나은 세상, 또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센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이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 주거안보 시설이 진짜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 그 역할을 충분히 이제까지 했는데 예,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뭐 인건비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예,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예, 그럼 세 번째로 또 귀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유근선 대전 열매 주거안보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는 열매 주거안보센터 유근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민석 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와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장애인 주거안보시설 역할이 관심이 이제 지대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정부 정책이나 복지 서비스 흐름에 따라서 장애인 주거안보도 단순한 돌봄 의미를 넘어서 사회복지 문제 해결 방안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요즘 비대면 비접식 방식의 언택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 물론이고 장애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선택적인 맞춤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변화 발전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종사자들 또한 이렇게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서 전문가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까 발제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강도 높은 근무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열악하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종사자의 적정 인력하고 관리 운영비가 부족해서 우리 새로운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가 시설 운영의 안전화를 위한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토론이라든가 논의가 이제 진행되어 왔지만 일부 시도의 이제 미약한 수준의 개선에 그쳤을 뿐 근원적이고 개선적인 상태는 요원한 거고 있고요.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이제 시설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과 함께 지역 간 인근 격차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사자들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법적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권고하고 있으며 진로품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과 그리고 광역시 인건비 지원 현황이 확연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단일임금 체제로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지방마다 기준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일 호봉에서 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과 대전시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시설장은 같은 호봉에서 이제 월 급여가 기본급만 따져서 한 70여만 원 차이가 나고 사회생활교사는 월 20만 원, 연으로 따지면 시설장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생활 사회재활교사는 300여만 원. 이렇게 임금 격차가 지역마다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 임금 체제를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로 복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인건비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2005년도 지방 분권화로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공적, 개별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나 의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사자들의 이제 임금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사자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 권고 사항인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그 단일 임금 체제를 마련할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놓은 하한선을 좀 마련해서 결정하도록 강한 법적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도 그 종사자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이제 350여만 원이고요. 민간 부분이 포함돼서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비교를 좀 했고요. 이 급여를 받으려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관장은 5호봉, 대전시 같이 시설장이 2급인 경우는 10호봉, 그리고 사회재활교사는 호봉 승급 없이 이제 19년 정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사회재활교사 4급 1호봉이 2021년도 최저시급 총액 대비 87,32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공무원 전체 임금은 임금 근로자 350여만 원 1.5배 더 높게 나타났어요. 지금도 이제 공무원 노조 또한 2020년도 인건비 처우 개선에 대한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때까지는 이제 복지부가 이제 해마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 기준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에 반영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건비 결정에 당사자가 배제된 채 결정된 인건비를 따라야 하고 그마저도 지방마다 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중장기적 계획으로 당사자가 인건비 결정에 직접 참여해서 현실적인 인건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제 합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사자의 적정 인력 확보를 통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좀 준수하는 겁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정원은 복지 수의 증대라든가 시설의 기능, 서비스의 확대, 사회 서비스의 변화되는 시설의 흐름과 달리 최소 인원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소규모 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운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정원 기준이 좀 미약한 형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를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운영 인원을 3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최소한 기준이긴 하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원 기준이고요. 복지부가 마련한 5명으로 대다수의 지역에서 이제 종사자의 적정 인력을 지원받지 못한 3, 4명 지원을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에 보면 5인 이상 근로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장 5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제 차별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력 확충을 통해서 서비스의 확대 시 이제 부족한 인원으로 종사자 1인당 아까도 이제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5명에서 이제 7명 장애 당사자를 돌보면서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장애 당사자가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시설 환경 개선이나 행정적 서류 업무는 전적으로 종사자의 몸으로 남아있는 장시간 이제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무 환경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노동 강도는 자연스럽게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뭐 일정 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수당을 지급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뭐 휴일이라든가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로 식사 준비하고 식사 서비스 제공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주간보호시설의 이제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인력이라고 해서 그 종사자의 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지방 정부마다 이렇게 대체 인력 지원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애 당사자의 개성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마저도 이제 그 주간보호시설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이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 인력 부족은 또 큰 문제는 뭐냐면 단일화 임금 체제를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시설 종사자의 수에 따라서 또 처우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차별을 또 여기 안에서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력 부족으로 해서 당사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 이제 공백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지 서비스에도 질적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애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라든가 시설의 법 위반, 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인원을 좀 정해 주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비스를 위한 최소 인원을 이제 현실에 맞게 법적 기준을 좀 제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 관리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이제 관리 운영비 지원도 이제 지역마다 다르게 편차가 좀 있고요.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복지부 기준 1,600만 원에 50%도 안 되는 570여만 원, 정확히 말하면 36% 정도의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의 이제 재원은 보조금, 뭐 후원금, 그리고 이제 장애 당사자 이용료라든가 법인 전입금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보조금 부분은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충분하지 하진 않고요. 그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후원금 규모 역시 이제 운영비를 충당할 만큼의 후원금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뭐 장애 당사자들이 이제 부담하는 이용료도 부모님들의 부담 때문에 조정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당사자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한 필요한 뭐 장비라든가 시설 기능 보강, 이거는 이제 뭐 외부 지원 사업에 의존을 하고, 그렇지 이제 못할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금, 개인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 개인이 이제 부담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한계에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시설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이제 기본 관리 운영비가 좀 발생이 되는데요. 현재 뭐 지방자치, 대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방이 이제 이런 주간보호시설이 지방 이양으로 됐다고 해서, 그리고 또 예산도 100%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제시한 관리 운영비 지급 기준에 맞게 이제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복지부 기준 따로, 지방정부 예산 따로 하면은 또 복지부에서 만든 기준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국과 똑같이 동일한 원칙으로 기준에 맞게 예산이 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뭐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무더위와 싸우면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며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그 종사자 스스로는 기본 권리를 찾지 못하고 희생과 헌신만 강요당하며 일하고 있는 우리 종사자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토론회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본 권리를 찾고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그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셔갖고 듣는 사람들이 아마 다들 많이 동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마지막 우리 백형기 보건복지부 사회장애인 서비스 과장님도 무겁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간보호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제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백형기 보건복지부 서비스 과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과장 백형입니다. 우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채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 행사 준비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 많이 고생해 주신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최은미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장애인 서비스 과장으로 온 지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주간보호시설도 많은 곳을 좀 방문해서 직접 가서 보고 좀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오늘 아마 토론회 때 많이 발제해 주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그 주간보호시설이 정말 장애인분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근데 그곳에서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도 사실 힘들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왔는데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더욱더 무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마 제가 오늘 뭐 여기 온 게 토론자로 왔다기보다는 아마 여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듣기 위해서 왔고요. 아마 처음에 이제 우선 서혜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의사항들 특히 뭐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뭐 설비 기준 및 인력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마 시행규칙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대전당국이랑도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 이양 사업인 지자체와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많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그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다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전지현 교수님께서 또 주신 또 되게 의미 있는 게 지금 고령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설치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고령 아마 장애인 같은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장애인분들은 고령 연령 기준을 65세가 아니고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요구 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아마 고령 장애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뭐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고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진환 센터장님께서도 지금 많이 주신 게 역시 그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정말 종사자 처우가 매우 좀 장애인에게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참 저희도 이게 어려운 게 지자체랑 같이 또 이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도 이걸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이게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있고 재정이 좀 풍족한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결국 최소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게 좀 고치기가 좀 사실 이번에도 고치려고 했다가도 결국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계속해서 지자체와 더욱더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지자체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아마 우리 자장님께서도 아마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간보호시설도 사실은 발달장애인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2019년에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확충이 되고 있고 요새 또 아까 발제에서 나왔지만 평생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지자체에서 또 설립을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변경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평생교육센터, 주간활동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이 세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이 기능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기관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자기 선택권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장점도 생기고 있고, 근데 하여간 제가 느낀 거는 그 발달장애에 대한 서비스가 정말 매우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이 사실만큼은 충분히 저희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긴 빠져 있지만 사실 뭐 장애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사실 뭐 활동전 제도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인 건 확실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보완해서 지금 결국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더 보호를 잘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근선 센터장님께서 정말 종사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정말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사실 이게 왜 이게 가이드라인이냐면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저게 인건비 지침을 낼 수 없는 게 이전 선에서는 이런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경력이 있고 다양한 그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어줘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나와서 결국은 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드는 거지 사실 이거를 지침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할 수가 없어서 이름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결국은 사실 적은 너무 정말 노동강도 너무 높은 거에 비해서 아마 임금이 적다라는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사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많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휴식권이라든가 주말 휴식 52시간 근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강해짐에 따라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같이 올라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뭐 대체 인력 같은 경우도 좀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 좀 많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근데 이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아마 계속해서 아마 연구 용역을 하면서 뭔가 발전시키려고 지금 고용부랑도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오늘 아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아마 결국 인력 기준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자체와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특히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명칭 변경 건이랑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설 기준 그 지금 60m 제곱이 된 거를 90m 제곱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다음번 할 때 개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대전당국이랑도 많이 협의해가지고 좀 이 기능보강 사업도 어떻게든 좀 신규 예산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도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예,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믿음이 가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그냥 우리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건상 열악한 여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뭐 질문이고 어떤 내용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부탁 말씀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것들이 역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꼭 집어서 말을 하면 왜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의 승진 체계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요 두 가지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요 기준 승진 체계도 다르다. 또 이런 결국은 이제 그 인건비 기준도 다르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더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질의 내용이 뭐였냐면 인력 지원중을 하는데 특히나 주간보호센터는 아시다시피 식사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지원 중에 조리사나 사무원 등 지금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 아주 절실하다. 이건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사무원이나 조리사에 대한 지원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걸 인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거기서 식사까지 하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증분들이 많으시고 지금 점점 더 고령화된 분이 많으셔서 이러한 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당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도 근무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 가서 거기서 스스로 식사하시는 중증장애인들 많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어서 휴게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열악한 인권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마 과장님도 어디 가시나 모든 데서 다 인력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거는 어느 회의를 가더라도 늘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정말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점심이나 휴게 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 증원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의 이용 기간도 이용 제한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중증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간활동 서비스는 중증들을 많이 받지를 않아요. 또 평생교육센터 가셔도 중증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중증장애인은 주간보호센터로 오신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 기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어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화된 분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에 어떤 이런 이용 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인력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들이 특성화된다든가 또 지금처럼 더 수가 늘어난다든가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용 제한이 없는 부분도 주간보호센터가 갖고 있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우리 백 과장님께서 조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제언이 뭐였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탈시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가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만 탈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먼저 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시설에 입소도 가능하지 않은 중증 장애인들, 고령화된 장애인들의 대안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탈시설은 꼭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이진환 센터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분이 너무너무 맞는 말씀 하셨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해야 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어려운 여건에서 PCP나 AAC 같은 거를 필요하다는 것은 100%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즉 업무 과중이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제언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전문 인력 파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좀 파견되면 어떨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 지원이긴 하지만 전문가 인력 지원입니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우리 이진환 센터장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를 좀 실천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협회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국장님 좀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그거 뭐냐면 종사자 교육, 운영 컨설팅,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사업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 센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지원단 또는 시도 지원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진환 센터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센터들이 정말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리모델링 하고 싶지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중앙협회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의견이었습니다. 월 이용료도 시도 내에서는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 협회 회장님께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다. 이 부분들도 뭐 저희가 익히 아는 얘기지만 결국은 이 인권 보장이라는 게요.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인력 없으면서 우리가 인권 보장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말 하나마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거는 주간보호센터는 어느 기관보다도 저는 인력 지원이 돼야 된다는데 진짜
정말 100% 동의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주간보호센터가 발달장애인이 주류인 건 맞지만 뇌변변,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들 아시다시피 중복 장애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줘라. 여기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도 가보면 뇌성마비 장애인은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식사하는 것부터 프로그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력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네, 인력 지원은 뭐 당연히 여기도 절실할 거라고 느끼고요. 제가 지금 정리한 거의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임대의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이 어떨까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자체별로 보시면 우리 과장님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국유지 같은 데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렇게 센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인도 있고 뭐 어떤 때 보면 뭐라 그러죠? 그 군인 뭐라 그러죠?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간보호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임대료도 어렵지만 실제로 임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열악한 곳에 그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제가 늘상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이런 임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진환 센터장님부터 이런 현장에 이런 어려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백형기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우리 말씀하신 어떤 복지관과 주간보호의 승진 체계나 인건비가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추후 다른 질문들은 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환 센터장님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사과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 우리 이용인들에 대한 부분을 발달 장애인으로 제한을 해서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사과를 드리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닙니다. 이제 다수의 이용인들이 발달 장애인들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유형의 장애인분들을 또 돌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토론 내용의 가장 큰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간보호가 자체적으로 뭐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인들을 돌보다 보니까 가치와 방향이 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만들어서 사람 중심이나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나 긍정적 행동 지원이나 개인별 지원 계획들을 나름대로 수행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인분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가치와 방향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오늘 이 내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그 내용이 맞는 건 알겠다. 그런데 실제 주간보호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방향을 놓고 주간보호가 교육을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최적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반대가 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자장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 이와 같은 모델이 있느냐 또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저희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교육을 대단히 중점적으로 현재 진행을 경기도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그거에 대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경기도 지역에는 현재 많이 있고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가름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형기 과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우선 승진에서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저희 지침상 보면은 장애인 복지가 하는 승진에 대한 지침 내용이 있는데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사실 승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이 복지관은 워낙 그 층이 많아가지고 인력도 많고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은 인력 자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좀 고민 자체가 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그 지자체 한번 다시 의견을 들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리사, 사무원 특히 정말 네. 항상 정말 시설 갈 때마다 듣는 얘기죠. 사실은 이건 아마 조리사 문제는 네. 주간보호 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가 항상 나오는 문제라서 이게 참 지금 말씀 주신 게 사실 다 이게 지자체 지방이양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다기보다는 지자체 상황에 맞아서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이라든가 이런 휴게 시간 같은 경우 사실은 이거는 근로기준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지자체한테 좀 많이 좀 알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이용 기간 이것도 정말 이 시설별로 저도 가보니까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 어떤 데는 맞아요. 여기 되게 평택에 좋은 데 갔더니 여기 언제 들어올 수 있냐니까는 아마 죽어도 못 들어오시다. 아, 그러니까 이미 너무 대기자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저도 뭐 대기자 프로그램 만들어보고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게 여러 군데 신청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좀 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정말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실 체중증 보면 정말 말씀하신 그 내병변 중복장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이건 정말 특화되는 어떤 걸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들고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재정이랑 같이 연결된 문제라서 근데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다수의 문제가 정말 약간 지방이양 사업이 갖고 있는 약간 한계이자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지방이양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뭐 여러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새겨듣고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6개월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두 질문이 딱 과장님한테 하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네, 일단 질문 하나는 뭐였냐면요. 주간보호 시설의 시설장이 복지관 관장과 겸직인 경우 시설장 1명, 팀장 1명, 사회재살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겸직의 시설장 이 역시 4명당 1명 인력 기준으로 충족해야 되는지 예, 이거는 뭐 꼭 집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질문이라 그 질문이 하나가 죄송한데 있고요. 네. 이거를 담당 사무관이나 아, 네. 제가 이런 규정까지 지금 그러시죠. 조금 죄송합니다. 네네, 그거는 저희가 협회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꼭 집어서 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과장님. 네. 뭐였냐면, 이제 법 개정에 대한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절실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절차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법 개정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현재 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 내 기준을 각 지자체 단체에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모니터링과 더불어 준수하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 개선의 어떤 부탁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침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은 최소 요건이고 아까 네. 4번 같은 경우도 네. 가로치고 지자체가 협의한 가능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은 결국 지침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어차피 그들의 감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서 지금 지침이 아마 시설에서 종사자분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력 기준 3명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결국 최소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더 많으신데 이런 또 최소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자체에서 그걸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못 지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더 모니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건비 기준 같은 거는 이제 권고, 우리나라 대부분 권고잖아요. 그냥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권고인데 그런 권고가 아니고 인건비는 필수 사항이다라는 또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 과장님 어디 가나 예, 돈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담이 있으신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진짜 주거안보센터는 우리 아까 전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중증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벗어나서 사실 지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데요. 장애인 복지관도 중증이면 안 받아줍니다. 주간활동센터도 지금 중증은 물론 제가 전국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받아주고요.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당연히 근로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인기에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데가 바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용에 대한 기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고령화되어 있고요. 인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열악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애인 그 보건복지부에 가보면 장애인 서비스과가 가장 일이 많습니다. 또 가장 민원도 많은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예, 법 개정을 비롯해서 지금 유사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도 저희 현장에서는 해요. 이러다가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팔이 찢어지겠다는 말도 하는 게 너무너무 유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만연되기 전에 교통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으면 선택권이 맞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업들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워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 사업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정리하시는,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뭔가 발달장애인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지만 유익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예, 과장님께서 좀 더 힘써 주시는 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질의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장의 어려움의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질의 내용 중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파견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인력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미 충분히 과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협회도 최은무 회장님도 굉장히 각오가 많으십니다. 부모님, 당사자 부모님이시고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혜정 박사님께서 좋은 연구해 주셨고 아주 오늘 토론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거가 오늘이 이제 끝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중증 장애인들, 특히 뇌성마비 장애나 이런 최중증 중복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시간 토론해 주신 우리 토론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귀한 시작을 해주신 우리 서혜정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간보호센터에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토론회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경경희 교수님께서도 잘 진행해 주셨듯이 지금 전국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 이제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일단 오늘 채팅방에 올라온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요구는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정리해서 또 해당 사항을 질의하고 그리고 그 답변들을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후속 처리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 토론회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 협회장님께서도 법 개정이나 우리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소규모 시설이지만 아까 경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저게 장애인 복지의 정말 최중증 장애인들을 저희가 보호 서비스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가 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 고생하고 계시는 시설장님들과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앞으로 이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이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토론회 그 좌장으로서 정말 크게 도움 많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셔서 토론회가 이렇게 유튜브 환경인데도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경희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서혜정 박사님, 또 전재 교수님, 또 모든 토론자분 그리고 백형기 과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그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